네, 여러분 교재 54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37회 실무 이론평가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셨는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만 고른 것은? 자, 우리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그리고 비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목적 적합성 밑에 하위 질적 특성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신뢰성 밑에 하위 질적 특성 세 가지가 있었죠. 요거는 이제 암기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목적 적합성의 하위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그래서 우리가 예피적 이렇게 외웁시다 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요 질적 특성은 신뢰성인데, 신뢰성의 하위 질적 특성으로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 가능성이라는 게 하나 있죠. 그래서 주로 주요 질적 특성이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고요. 이 목적 적합성의 하위 질적 특성과 신뢰성의 하위 질적 특성에 대해서 문제가 주로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옳은 것만 골라라 그랬는데 설명이 4개가 있어요. 그럼 가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채권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목적 적합성을 고려한 것이다. 우리가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은 대손이 예상되는 것을 설정해 가지고 그 매출 채권 자산에서 차감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 적합성을 고려했다기보다는 표현의 충실성이죠. 충실하게 표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은 신뢰성의 하위 질적 특성이다 이렇게 봐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4번 재무제표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 정보는 목적 적합한 정보이다. 네, 우리가 재무제표의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변경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피드백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드백. 그래서 예피적은 목적 적합성의 하위 질적 특성이죠. 그러니까 나번은 맞다. 나번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회계정보를 미래 재무정보 예측에 활용하려면 신뢰성은 더욱 강조해야 한다. 예측에 활용하려면은 우리가 예측 가치는 신뢰성보다는 목적 적합성에 더 가깝죠. 그 다음에 라번 목적 적합성이 높은 정보는 신뢰성도 항상 높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상호 간에 상충관계가 있어요. 두 개가 다 항상 비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목적 적합성은 예측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반기 재무제표를 만든다든가 하겠으나 이 반기 재무제표라는 것은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결산 때 하는 재무제표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라번은 틀렸어요. 그러면 나번만 우리가 맞았다고 그러는데 보기에 나번만 있는 것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를 더 맞는 걸 찾아야 되는데 고민해요. 자,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목적 적합성을 고려한 것이다. 목적 적합성. 네? 네, 말씀하시죠. 제 생각에는 이게 다가 예, 맞다. 대손을 예측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이제 제가 신뢰성, 예? 표현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대손 충당금을 예상액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대손 충당금은 예측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추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번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번도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 문제 까다롭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표현의 충실성, 그럼 우리 재무제표 작성에서 표현의 충실성이라는 게 뭐냐면 충실하게 뭔가 표현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우리가 감가상각 같은 것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이런 자산의 차감 계정 같은 거 추정을 제대로 해서 장부에 반영을 해야 된다.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가번은 목적 적합성보다는 신뢰성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또 그런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가번도 맞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뭐 오답을 찍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네. 다음에 2번.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재무제표 작성의 일반 원칙 여러 가지가 있죠. 총액 표시의 원칙, 또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배열의 원칙,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네요. 자, 1번.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 아니죠. 총액 표시하죠. 2번.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종업원이 있는 게 아니라 경영자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틀렸습니다. 상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통합하여 표시한다. 중요한 것은 통합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통합할 수가 있어요. 중요하다면 생략하지 말고 표시해야 된다.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 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한다. 네, 4번은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1, 2, 3번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3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재무상태표, 자산부채 자본을 나타내죠. 1번. 기업 실체에 대한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는 자본만 표시하는 것은요. 자본 변동표예요. 자본 변동표. 그래서 이건 아니고. 다음에 2번. 일정 시점 현재 기업 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맞았습니다. 옳은 것은 2번이겠죠. 3번은 뭔가요?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실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는 손익계산서. 4번은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실체에 대한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는 현금 흐름표. 이렇게 되겠네요. 2번은 재무상태표 설명이죠. 자, 다음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상품 관련 자료이다. 매출 총이익은 얼마냐 이랬네요. 자, 여러분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구하죠?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입니다.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자, 먼저 매출액이 얼마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매출액. 자, 매출액이 얼마냐? 매출 총이익률이 20%다. 매출 총이익률이 20%다. 라고만 알려줬어요. 매출액은 모르겠네. 근데 매출 원가는 알겠네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매출 원가를 알 수 있어요. 기초 더하기 매입. 그러면 50만원.
그래서 거기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면 45만 원. 이 45만 원이 매출 원가죠. 이게 매출 원가. 네. 그런데 총 이익률이 20%래요. 그러면 이 45만 원이 매출액의 80%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매출액을 알아서 거기 이익률 20%를 계산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매출 총 이익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가는 이제 알았는데 이게 X에 곱하기 80%니까 이게 45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X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X는 45만 원 나누기 0.8 해야 되죠. 그래서 45만 원 어떻게 이런 문제를 냈을까요? 나누기 0.8 56만 2,500원이네요. 매출액이 56만 2,500원이다. 이거의 20% 이게 매출 총이익입니다. 곱하기 20% 11만 2,500원이네요. 11만 2,500원 2번.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매출 총이익을 구하려면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야 되는데 매출액도 모르고 지금 매출 원가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매출 원가를 구해봤습니다. 구할 수 있는 데이터가 요 세 개입니다. 기초 더하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 그래서 매출 원가를 구했습니다. 총 이익률이 20%라고 그랬으니까 원가율은 80%예요. 그래서 X 곱하기 80%가 45만 원이다 라는 등식을 만들어 가지고 X를 구하면 이 금액이 나온다 이거죠. 이게 매출액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곱하기 20% 하니까 2번 11만 2,500원 산출할 수가 있겠네요. 이건 뭐 수학 문제를 내는 것도 아니고. 다음 5번 문제.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기계장치 취득 관련 자료이다. 2020년 말에 계상할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이랬습니다. 자, 2020년 말에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자, 2020년 7월 1일에 500에 취득을 했군요. 그러면 6개월치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용연수 5년이고 잔존가치 없어요.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월할상각. 그러면 500만 원을 5로 나누면 1년에 100만 원인데 6개월이니까 절반이죠. 그래서 50만 원이죠. 네. 5번은 간단한 문제죠. 다음 6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이 단기 매매증권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9년 11월 22일에 A 주식 100주를 한 주당 300원에 취득하고 수수료 2,000원을 지출합니다. 그의 결산 때 A 주식의 시가는 한 주당 350원이 됩니다. 그러면 장부가 350원으로 수정됐겠죠. 3월 7일, 예, 다음에 3월 7일이에요. 전부를 한 주당 370원에 처분했다.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자, 1번. 2018년 11월 네, 여기 좀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2019년으로 요 날짜로 같이 보셔야 돼요. 자, 2019년 11월 22일 A 주식의 취득 원가는 32,000원이다. 32,000원이 아니죠. 3만원이죠. 이 취득 수수료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않죠. 비용 처리합니다. 수수료 비용. 그래서 틀렸고 2번. 이것도 연도는 잘못된 것 같아요.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기록될 단기 매매증권은 37,000원이다. 한 주당 350원이 되니까 350원 곱하기 100주는 35,000원으로 기록돼야죠. 네, 틀렸습니다. 3번. 이것도 연도는 무시하시고 12월 31일 손익계산서에 기록된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은 3,000원이다. 자, 31일 날 한 주당 50원씩이에요. 100주는 5,000원이죠. 5,000원, 3,000원이 아니라
그러면 4번만 맞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3월 7일 A주식 처분으로 인식할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은 2,000원이다. 370원에 처분했죠. 전부. 그러면 한 주당 20원씩 이익이죠. 곱하기 100주. 그러면 2,000원. 4번이 맞았습니다. 자, 7번. 업무용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건물의 가치가 증대하고 내용 연수가 5년 연장되었다면 이에 대한 회계 처리 시 차변의 개정 과목은 자본적 지출로서 자산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차변 건물이다. 건물.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매출 채권 및 대손 관련 자료입니다. 2019년 4월 10일 거래에서 발생한 대손 상각비는 얼마냐? 이날 대손, 여기도 좀 날짜가 좀 미스가 있어요. 네, 연도가. 자, 밑에 4월 10일은 2020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2020년으로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자, 19년 12월 31일 매출채권 잔액 400만 원에 대하여 1%의 대손을 추정하여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였다. 그러면 4만 원을 설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대손 충당금 결산 때. 그리고 차기에 4월 10일 날 거래처 주식회사 공인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6만 원이 회수 불능하게 되었다. 이때 질문은 대손 상각비가 얼마냐 그랬습니다. 이날. 자, 4만 원은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하고 모자라는 2만 원만 대손 상각비로 비용 처리하죠.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9번. 주식회사 한공의 2020년 결산정리사항 반영 전에 당기순이익은 1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한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냐? 자, 첫 번째. 당기 발생 이자 수익 만 원에 대한 미수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면 이걸 반영한 후, 그러니까 인식하지 않았는데 이걸 반영을 하자는 거죠, 지금. 예, 요 반영. 그러니까 미수 수익을 인식하지 않았으면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죠. 그러면 이건 증가. 다음에 12월 급여 미지급분 3만 원을 인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12월 급여를 비용 발생시켜야죠. 차변의 급여,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해야죠. 이거는 급여를 발생시키니까 이익은 마이너스죠. 그래서 3만 원 마이너스에 만 원 플러스니까 두 개를 합치면 마이너스 2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8만 원이 된다. 다음 10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재무상태표 일부와 비품 취득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당기 12월 31일 현재입니다. 자, 비품이 취득 금액이 400이고 감루가 144만 원이에요. 전기에는 감루가 72만 원이었네요. 2019년 1월 1일 비품을 400에 취득을 했네요. 400에. 네. 그러면 2019년 1년 동안 감가상각비가 72만 원이었다는 얘기죠. 네. 내용 연수가 5년인데 왜 72만 원을 했을까요? 자, 400만 원을 나누기 5. 80만 원 같은데? 예,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뭐냐면은 옳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보기를 직접 보셔야 돼요. 비품의 잔존 가치가 40만 원이다. 잔존 가치 이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잔존 가치 40만 원이 맞는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여기서 40만 원을 빼고 360만 원을 가지고 5년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내용 요소 5년으로 360만 원 나누기 5년 했더니 72만 원. 오케이.
전기의 감가상각을 72만 원 한 이유가 잔존가치 40만 원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네요. 40만 원 빼고 5로 나누니까 연 감가상각비가 72만 원이 나왔어요. 예. 1번이 답입니다. 자, 2번은 틀렸겠죠. 비품의 당기말 장부금액은 400이다. 장부금액이라는 것은 당기에 이 취득금액에서 밑에 감루를 빼야 되죠. 그래서 400은 아니죠. 3번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정률법이 아니라는 게 알 수 있는 게 여기 72만 원에 딱 따블이에요. 그 다음에 정확히 2배죠. 그러니까 정액법이죠. 그리고 4번은 당기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는 144만 원이다. 아니죠. 72만 원이죠. 1번이 답이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는 사람 누굴까요? 상품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상품권은 재화가 아니에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은 과세를 하지 않아요. 다음 상속세의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조세물납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보죠. 틀렸어요. 틀렸고 주식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주식이나 상품권 모두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없어요. 건물의 현물 출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맞았습니다. 현물 출자는 과세합니다. 근데 만약에 앞부분에 재화가 건물이 아니라 토지의 현물 출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토지라는 재화는 면세 재화이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현물 출자에 해당되는 재화 자체가 과세 재화일 때 그것이 재화의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수가 맞았습니다. 다음 12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옳은 것은 공급 시기. 현금 판매는 대금이 지급되는 때. 틀렸어요. 현금이나 외상이나 공급 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틀렸다. 다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재화의 가공이 완료되는 때 참 이런 보기를 참 자주 사용하더라고요. 가공이 완료된 것은 작업이 끝난 것이지 공급은 아닙니다. 또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도 공급 시기는 현금 판매나 똑같아요. 재화를 인도하는 때. 다음 3번 장기할부 조건의 용역의 공급. 장기할부 조건부 용역.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할부 판매나 이것이 바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아요. 그다음에 4번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이것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 장기할부 판매하고 공급 시기가 같습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는 것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13번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020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하면 얼마인가? 과세표준 계산하라는 거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는 적법하게 발급하였다. 네,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과세표준인 거죠. 자, 외상 판매액, 예, 과세표준 맞습니다. 10개월 할부 이자 상당액 30만원 포함해서 530만원, 예, 할부 이자는 과세표준에 해당되지요. 예, 530만원 모두 과세표준입니다. 견본품을 제공했네요. 견본품, 샘플이죠.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토지 매각액, 면세죠. 과세표준이 아닌 거죠. 그래서 1,800만원 되겠습니다. 2,030만원 되겠습니다. 2,030만원. 예, 2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부가가치 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공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아닌 거, 불공인 걸 찾으라는 거죠. 공제가 안 되는 거. 1번, 과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세금 계산서에 의해 매입한 세액, 이건 과세 사업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있죠. 2번,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우리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해주죠. 사업에 사용됐으면. 다음 3번, 과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원재료를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하고 신용카드 매출점표를 수취했어요? 안 됩니다. 왜? 신용카드 매출점표는 일반 과세자 것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네, 그래서 과세 사업을 위해서 사용을 했지만 원재료를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았으면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겠네요. 4번, 관할세무서의 확인을 받아 발행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이거 있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아마 앞에 이론할 때 아마 여러분들 아마 정리가 됐을 텐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자, 매입을 했는데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관할세무서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을 하고 승인을 받아요.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자가 발행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세금계산서로 신고하면 돼요. 매입세액을. 그것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입니다. 이거 공제가 돼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도. 그냥 임의로 발행하면 안 되고 관할세무서에 승인을 받아서 발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아닌 것은 3번이었다. 자, 마지막 문제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다 수령했네요. 자, 첫 번째, 상품 운반용 트럭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사 건물에 대한 건물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건물이니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 접대와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니까 못 받습니다. 네, 그래서 90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네, 뭐 부가가치세 문제는 뭐 평범하게 나왔는데, 재무회계 문제에서 1번 문제에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1번 문제. 1번 문제에서 판단하기가 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게 참 그래요. 어떤 특성 같은 거, 이런 거 보는. 나머지 문제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여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